네.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첫날이어서 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도 주말에 수업이 없었으니까 이제 쉴 수 있었을 텐데 주말에 이렇게 또 강의를 들으니까 첫 해는 힘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계속 저는 이제 현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강의가 있으니까 이제 강의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 주 6일이죠. 저는 계속 주 6일인데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이 이제 2차 시험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GS 연기가 시작하기까지 텀 혹은 이제 GS 연기 끝나고 이제 1기 시작하기 텀 이제 갈수록 이제 그 텀이 짧아지는데 이제 그 텀 기간 동안에 이제 토요일 날 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주말이 이틀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크게 와닿고 뭔가 되게 이제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강의를 저도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강의를 하면 이제 사실 저녁에 끝나면 이제 토요일 다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요일 날 하루밖에 못 쉬는데 이러면 되게 저도 이제 뭔가 지치고 굉장히 힘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이제 쉬는 동안에 주말 이제 좀 이렇게 푹 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주말에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하니까 처음에 이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이게 좀 몸에 박히고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뭐 그렇게 흘러갈 수는 있는데 처음에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는 데까지 또 이제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저도 이제 아마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왠지 오늘 이렇게 힘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주말에 강의 들으시고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지금부터 좀 나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첫날이니까 그래도 좀 힘내시고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보시면 그렇죠. 이제 단권화 인사 노무 관리 책 보시면 이제 저희 이제 2페이지부터 보시면 책으로 이제 요걸로 이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인사관리의 중요성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다 박경 교수님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영학과 인사관리 이건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GS 연계 때도 했지만 우리가 경영이라는 거는 그 기업의 경제활동 주체 중에 이제 기업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학문으로서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영 활동에는 이제 우리가 뭐 운영 활동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활동이 있는 거고 주기능이라고 얘기하는 본원적 기능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걸 지원하는 그런 지원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밸류체인 이제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런 기업의 밸류체인들을 분석하는데 그 2페이지 중간에 그런 그림이 있죠.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된 거, 그렇죠?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시험에 여러분 쓰실 일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 밸류체인 이게 이제 기업의 어떤 이제 그 돈을 버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분석해 놓은 방식인 건데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이윤이 어떻게 창출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주로 돈을 버는 활동이 이제 운영 활동 혹은 이제 뭐 프라이머리 펑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원적 기능.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버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을 구매하고 제조하고 그다음에 판매하고 뭐 고객 관리를 하는 뭐 이러한 형태의 활동들은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활동인 거잖아. 제일 중요한 기능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 외에 돈을 버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진 않지만 이런 돈을 버는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 활동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재무, 그렇죠? 그다음에 인사, 뭐 연구 개발, R&D, 그렇죠? 우리 인사는 뭐예요? 이러한 지원적인 활동, 그렇죠? 그런 지원 활동의 대표적인 하나의 기능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뭐 별거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는 거고. 뭐 그다음에 이제 페이올에 대한 그런 내용들, 뭐 관리,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관리 활동, 매니지먼트라는 거를 최초로 이제 정의하고 이 기업에서 어떤 관리 활동의 중요성, 즉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문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페이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올이 이런 관리 활동을 얘기하면서 관리란 뭔가를 정의했죠. 그래서 보시면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페이올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계획, 지휘, 그 다음에 그렇죠? 계획, 지휘,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통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여러분이 줄여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우리가 배우는 이제 이거잖아요. 플랜 얘네가 두 C 이걸 줄여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획, 실행, 통제를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실행단에서 배우는 것들은 다 이거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그냥 그 페이올이 정의한 관리다. 그렇죠? 그렇죠? 결국 이제 이런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경영활동의 구조는 이제 박king 교수님 책에 보면 관리적인 차원, 제도적인 차원, 기능적인 차원으로 나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관리적인 차원이라는 거는 어떤 과정인 거죠. 그렇죠?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건데 결국 이건 플랜드 C. 그래서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경영에서는 계획, 실행, 통제의 과정을 거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획 단계, 실행 단계, 통제 단계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파트는 계획 파트에 있는 내용인 거고 인력 계획은 뭐예요? 우리 확보 관리에서 계획 측면에 있는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모집이나 선발 이런 거 실행단에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차원은 우리가 경영 활동에서 뭐 구매, 생산, 뭐 재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인사고, 인사의 이제 개별적인 기능으로서는 이제 학계평 보유방이 있다 이제 이런 더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는 GS 1기부터는 그냥 쭉 가볍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론사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거죠, 우리는. 이게 이제 뭐 시험 문제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있는 인사관리에서 있는 뭐 이론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사관리 전반에 근간을 가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론사가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그렇죠? 예전에 호손 실험 문제 나왔듯이 가끔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어쨌든 뭐 다른 내용들이 더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될 베이스, 백그라운드에 대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이 이론사는 여러분이 반드시 체계적으로 스토리처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론사도 사실 뭐 어려울 게 없죠. 뭐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기계적 접근, 그 다음에 인간 관계 접근,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접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기계적 접근이라는 거는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여기에 뭐 테일러 이거 안 나올 수 없는 거고, 그렇죠? 테일러,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뭐 과학적 관리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접근은 이제 메이요, 그렇죠? 호손 실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접근 같은 경우는 그렇죠? RBV 자원 기반 이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결국은 이런 세 가지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우리가 좀 본다 그러면 기계적 접근은 뭘 강조하냐? 성과를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성과라는 것보다 이 말이 더 저는 정확하다 그러는데 효율성.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이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해서 생산을 높일 것인가?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커싱이 되는 거고, 인간관계 접근은 뭐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직원의 만족이에요. 그렇죠? 인간관계 접근. 다시 떠올려 보시면, 그 다음에 전략적 접근은 뭐냐면 경영의 효과성 측면을 강조합니다. 효과성, 그렇죠? 근데 조직 효과성, 뭐 경영 효과성 다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경영조직 시간에도 배우지만 조직 효과성이라는 게 뭐예요? 조직 목표 달성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략적 접근 시대는 이제 조직 목표 달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결국 기계적 접근 걸 떠올려 보시면 뭐예요? 기계적 접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산업화가 태동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테일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체계화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생산을 하긴 했는데 주먹구구식이었단 말이야. 생산 관리라는 거 이런 것도 사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 생산에 어떤 했을 때 그런 일정이라던가 생산 활동을 하는 그러한 뭐 이제 뭐 그 공정이라던가 이런 것들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산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생산 공정을 할 수 있을까, 사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신가에 대한 거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마치 그런 거죠.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매뉴얼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작업이 할 때는 어떠한 작업 도구를 쓰고 어떠한 작업에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고 사람이 이제 그걸 숙지해서 어떻게 해요? 기계처럼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게 이때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분업의 원리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의 효율성이 올라가면서 생산량이 극대화되어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때 시기에 결국 뭐예요? 생산량이 이제 늘어나면서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그런 이런 기계적 접근에 따라서 우리가 직무를 전문화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경제적 동물을 보는 형태. 즉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직무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직무 전문화. 그렇죠? 사람은 주요 내용의 경제적 동물이다 라는 게 주요한 관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기계 접근 시대 때는. 그래서 뭐예요? 직무 전문화하는 건 뭐예요? 분업의 원리를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직무를 쪼개서 단순화시켜서 사람이 최소한의 과업을 여러 명이 수업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 그래고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뭐 기계적으로 이제 사람을 관리하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이때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문화, 그러니까 직무를 잘게 쪼개서 사람을 단순하게 근무하게 하는 거를 이때는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경제적 동물로 봤어요. 그렇죠? 경제적 동물. 돈을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할 거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나왔던 게 뭐예요? 이때 차등 성과급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테일러가. 이 차등 성과급제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 뒤에 보상에서 성과급 할 때 나오죠. 거기에 차등 성과급 중에서 개인 성과급제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우죠. 그렇죠? 거기서 개인 성과급제에서 테일러식 복률 성과급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테일러가 주창했던 건 뭐예요? 과거에는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개당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은 한 개를 만들던 그 다음에 100개를 만들던 개당 1,000원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사람 입장에서 이제 유인이 없다는 거지. 어차피 뭐 10개 만드나 20개 만드나 자기가 적당히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고 그냥 퇴근하고 그러니까 태업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기 쉬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경제적 동물이니까 돈을 더 주면 더 열심히 일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테일러가 그래서 만든 게 이런 단순 임률이 아니라 이게 표준 과업량을 정하고 이 표준 과업량이라는 게 뭐예요? 손발 멀쩡한 사람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적어도 몇 개를 만드는 게 표준이다라는 걸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테일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면 적어도 A라는 사람 혹은 뭐 두 사람이 팀을 이뤄서 하면 하루에 8개를 만드는 게 표준이야. 라는 걸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표준과업량을 제시하고 이 표준과업량 이상으로 하면 임률을 더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표준과업량 이하, 예를 들어 표준과업량이 10개라고 할 때 10개 이하까지는 개당 1,000원이었다면 이 10개 이상부터는 표준과업량을 넘어서 더 많은 생산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 한 개당 1,300원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경제적 동물이니까 10개를 더 만들면 돈이 확 뛰어. 더 열심히 더 많이 만든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차등성과급제가 이제 이때 나온 거죠. 그래서 테일러가 이런 경제적인 동물이라는 관점 하에서 사람의 차등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에 이제 또 성과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직무 전문화는 어디 나와요? 직무 설계에 또 나오죠. 그렇죠? 이게 다 이런 이론사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우리 뒤에 개별 기능들의 개별 다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 공헌이 뭐예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기계 접근이 당연히 엄청난 공헌을 했죠. 우리 생산량을 많이 발전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직무 전문화를 이제 금과 옥조를 여기서 이제 모두 다 추구를 해요. 직무 전문화하면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리고 우리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막 공장마다 직무 전문화하고 분업의 원리 강조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생산량을 오른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생산량이라는 게 효과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이 전문화라는 게 결국은 직무를 잘게 쪼개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이 뭐 책상을 조립할 때 뭐 오른쪽 다리만 조립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무료하게 똑같은 일만 하루 종일 반복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뭐 매너리즘에 빠진다던가, 뭐 이제 불만을 갖는다던가. 이제 뭐 무료함을 갖는다던가 이러한 문제도 발생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거 관점 자체가 못 돼요. 사람을 전문화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그리고 경제적인 동물 되게 단순한 걸로 보죠. 돈만 많이 주면 뭐 열심히 할 것처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기계처럼 다루고 기계처럼 보는 관점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작업장에서 노동소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저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노동소외예요. 노동소외. 인간소외. 물론 이제 이 기계 접근의 공헌, 비판,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비판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노동소외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계처럼 취급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과 구분되는 어떤 이제 하나의 주체로서의 사람인데 작업장에만 가면은 기계처럼 취급되면서 우리 인간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패배감,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인간관계 접근이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메이의 호손 실험이 인간관계 접근의 어떤 이제 그 중요한 실험인 건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공장에서 이렇게 직무 전문화를 했더니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뭐가 원인일까라는 거를 이제 메이어한테 의뢰해서 8년간의 조사를 끝에 메이어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발견한 거지. 뭐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런 게 아니다. 결국 직원의 만족, 인간의 사람의 심리적인 측면이 성과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기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인이 돼서 성과에 더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관계 접근의 그 기본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직원의 만족, 심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성과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는 거는 뭐예요? 직무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문화죠, 비전문화. 뭐 이때 이제 확대가 나타나겠는데 직무 전문화가 아니라 직무 비전문화. 그렇죠? 직무를 자기 쪼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사람을 기계처럼 다루면 사람이라는 게 자기 인간성이 상실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직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지. 이런 돈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뭐 많이 준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 즉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한 그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튀게 열심히 일하면 따당할 수 있어. 왕따 당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도 안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뭐 상사와의 관계, 그다음에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날 이렇게 인정 안 해줘. 기대도 안 하고. 그러면 사실 열심히 할 동인도 안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렇게 관점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기계 접근, 인간계 접근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게 이제 그 우리 경제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경쟁 환경들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보다 효율적인 그 이런 경영 효과성, 조직의 목표 달성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땠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우리가 산업을 볼 때 산업 구조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디서 경쟁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이 경쟁자가 적고, 그렇죠? 뭐 고객의 힘이 약하고, 그렇죠? 뭐 이러한 경우에 그 산업 구조라 그러면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만 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죠. 예전에는 만들면 막 팔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막 생산해서 만들면 사람들이 막 사고 성장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이제 그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만들어도 안 팔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어떤 기업은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어떤 기업은 굉장히 시장에 잘 나가는데 어떤 기업은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같은 핸드폰을 만드는데 어떻게 돼? LG는 결국 핸드폰 접었죠. 그 모바일 사업을. 삼성은 잘 나가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똑같은 핸드폰 사업을 하는데 그렇죠? 같은 사업이면 둘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착을 하기 시작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어떤 내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산업군에 있고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하는 회사와 망하는 회사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 내부 역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디서 경쟁하느냐가 아니라 기업 내부 역량이 중요하다. 내부 역량.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부 역량에 대한 부분도 연구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자원 기반 이론들에 대한 부분들이죠. 즉 내부 역량,
그러니까 내부에 우리가 역량이 되게 굉장히 성공하는 데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천착하면서 나온 게 이제 RBV 이제 자원 기반 이론인 거죠. 그래서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주는 그런 내부의 자원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자원 기반 이론에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불이유 다 똑같죠. 불인, 불이오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뭐 불이오 모델, 불이유 그다음에 불인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원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한 건데 정리가 돼서 이제 불이오로 온 건데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원 기반 이론은 그거예요. 결국은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 그런 자원에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희소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방이 불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체 불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밸류어블하고 레어하고, 그 다음에 인이니미터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서스티튜터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넌이라고도 하니까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얘네 둘이가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모방 불가능한 거나 대체 불가능한 거나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를 바꿔서 얘네 통합시켜 버리고 모방 불가능 통합시켜 버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조직화가 가능하냐, 조직 지원이 가능하냐라고 해서 요 불이 5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원 기반 이론이 나온 거죠. 즉 뭐예요?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가진 자원들이 봤더니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우리가 다른 기업들을 누르고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들의 특징은 이 네 가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즉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돈 버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희소해야겠죠. 다른 데서 쉽게 못 구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모방이 불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다른 데서 똑같이 못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원을 대체할 수가 없어야 돼요. 이러한 자원들이 우리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인데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봤더니 딱 뭐예요?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뭐가 많아. 뭐 기계 설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다음에 인적 자원도 우리의 하나의 자원이잖아요. 과거에는 인적 자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람은 비용 요소로 봤었어요. 비용에. 인건비 측면에서만 봤던 거죠. 사람 뽑으면 인건비 나가고 비용적인 요소로만 과거에는 주로 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전략적 접근에서 이 자원 기반 이론을 보면서 사람도 하나의 자원이고 그 자원을 봤더니 인적 자원을 봤더니 당연히 돈 버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죠? 핵심 인재나 이런 사람들은 돈 버는 도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수한 인재는 희소하죠. 그렇죠? 희소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은 모방이 불가능하죠. 복제 인간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다른 기능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관점에서 봤더니 어때요? 그 사람이 인적 자원이라는 게 우리 회사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뭐 그런 흐름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전략적 접근에서는 얘랑 좀 그 궤가 달라요. 그래서 뭐 전략적 접근에서 우리가 직무를 어떻게 보고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사실 얘와 얘는 이제 과거에 이제 나오면서 정확하게 대립되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책을 보더라도 직무와 사람 측면에서 어떻게 보는지가 나오는데 이때부터는 중요한 게 이런 게 아니라 결국 경영효과, 조직효과성이 중요한 거야. 뭘 어떻게 하든 직무를 전문화를 하든 뭘 어떻게 하든 뭐야. 조직 목표 달성에 위하면 필요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적 자원에 대한 것들. 그렇죠? 그런 차원의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 다른 궤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것들은 전략적 접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걸 좀 책으로 볼게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해서 보시고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론사에서 기계적 접근 나오죠. 그래서 형성 배경에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그 테일러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철강 회사에서 일을 했죠. 그러면서 보니까 조직적 태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답답한 거지, 뭔가 이걸 이렇게 좀 관리가 체계적으로 하면 보다 생산성을 높이고 뭔가 이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자기가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업 관리의 원칙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제 분업의 원리나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업 관리 원칙을 뭐 적정한 하루의 성과 수준, 뭐 표준적인 작업
작업 조건, 성공에 대한 높은 보수, 그다음에 실패에 대한 손실을 위한 뭐 시가미 동작 연구, 차등별 성과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과업 관리의 원칙으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관리라는 게 테일러 이전에는 체계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사 관리 자체가 예전에도 있었겠죠.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도 노예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피라미드를 지었던 게 사람들의 인부를 사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 당시도 사람을 뭐 인부를 어떻게 구해오고 돈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게 인사관리이긴 하죠. 근데 그게 체계적이지 않았던 거지. 과거에도 계속. 그러나 이제 테일러의 가장 큰 공헌이 바로 그런 거죠. 인사관리.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의 어떤 그 공장관리라든가 인사관리를 이제 체계화시키기 한 거죠. 학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인 거고 내용을 보면 이제 결국 직무와 인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건데 보시면 직무 전문화, 기계화, 표준화된 작업 조건을 강조했던 거죠. 전문화 옆에다 직무 전문화 써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전문화, 직무 전문화, 그 다음에 분업의 강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분업의 그 원리가 가장 중요한 그 작업의 하나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는 분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 쪼개는 거죠. 쪼개고 해서 최대한 직무를 단순하게 만드는 그걸 우리가 전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뭐 기계화, 뭐 표준화된 작업 조건 이런 것들이 직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한 관점은 어땠냐? 생산의 한 개념 요소, 즉 기계의 한 부품으로 봤죠. 그렇죠?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높은 대체성. 왜냐하면 직무를 단순화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시장에서 아무나 손발 멀쩡한 사람만 데리고 오면 다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머리를 쓰고 이럴 일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고도의 판단력이라든가 분석력이 필요한 거라 그러면 그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라든가 뭐 경험이라든가 천차만별인데 그냥 단순한 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아무나 불러서 하면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몸으로만 하는 거니까 높은 대체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접근을 했죠. 첫 번째 생산의 한 요소에게 개념, 기계의 한 부품 요거에다 옆에다가 이제 화살표 해 놓으시고 이제 인간 소외 현상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기계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그때 그 당시에는 근로 시간이 어땠어요? 엄청 과도하고 뭐 유아 노동도 시키고 막 이랬던 거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동물로 봤다. 그렇죠? 거기에 차등 성과급제 옆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세요.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 동물 옆에 차등 성과급제.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한다는 관점에서 사람을 다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게 그 박스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냥 참고 삼아 여러분에게 이제 넣은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는 핵심적인 게 한 4가지 정도 되는 건데, 과학적 과업 관리와 직무 설계. 그렇죠? 이때부터 직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체계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과업 관리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선발과 훈련, 그렇죠? 그 다음에 차등 성과급제, 우리가 이제 성과급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능적 감독자 제도,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과학적 관리론의 내용이다.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계적 접근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평가. 자, 공헌을 먼저 보시면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공부하실 때는 공헌 시사점, 그 다음에 비판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앞부분에 이제 조금 집중되어 있죠. 요 이론사.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뭐, 그 앞에서 이제 그 직무 설계나 이런 데서 나올 때도 이제 직무 전문화와 전통적 직무 설계, 현대적 직무 설계에 대한 내용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공헌과 시사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헌, 시사점은 직무 전문화를 통해서 높은 생산성이 향상이 됐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과학적 관리법 혹은 기계적 접근은 이 성과, 즉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위해서 뭐 과업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실제로 산업 발전에 굉장히 기여했죠. 그리고 성과급제 뭐 이런 것도 도입, 그다음에 직무 분석 제도. 그렇죠? 왜냐하면 과업 관리 이거를 표준 작업이나 작업 조건 환경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라는 걸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직무 분석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직무 분석 제도, 뭐 선발 제도 등등 현대 인사 관리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초소를 마련했다.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이 인사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반면에 비판을 보시면 그런 거죠.
뭐 보편론적인 함정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그 보편론적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어떤 기업에든 효과적인 제도나 뭐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기업에 적용하든 그게 이제 보편론적인 건데 여기서 이제 봤던 거는 그거죠. 기계적 접근, 직무 전문화나 경제적 동물로 보면은 어떤 기업에든 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두 번째 거가 중요하죠. 일에 대한 자긍심 상실, 그다음에 인간 소외 유발. 그렇죠? 요거는 표시를 해도 되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작업장에서의 인간 행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적이고 타선적인 존재로만 강조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이나 이런 거를 이제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계적 접근을 보면 경제적 동물은 돈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한다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돈을 많이 준다는데도 떠나는 거야. 그럼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뭐야? 돈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남는다고 했는데 돈을 많이 줘도 떠나는 경우죠. 그거를 이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경제적 동물이.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인간관계적 접근을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그런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게 작업장에서 인간 행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제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줘도 이직을 하더라.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기계적 접근의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계 접근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즉 이런 기계적 접근에서의 어떤 반발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성 배경은 메이오의 호손 실험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1920년대 이제 그 호손 공장에서의 여러 가지 8년 동안 이제 진행된 연구죠. 그 호손 실험을 구성하는 실험이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거기 표에 있죠. 조명 실험, 그다음에 계전기 조립 실험, 면접 실험, 그다음 배전기 이제 뭐 관찰 실험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호손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각각 조금씩은 달라요. 즉 조명 실험이나 이제 계전기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좀 다른데, 어차피 이거 호손 실험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50점짜리로 나왔어요. 그렇죠? 50점짜리 나왔기 때문에 또 출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가볍게. 그렇죠? 가볍게 보시면 되고, 뭐 내용은 이제 연기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실험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 봤더니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조명 실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이 성과에 영향이 있는 게 혹시 조명이 아닐까? 그래서 그 연구를 해보는 거죠. 조명을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이제 밝게 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게 밝게 할 때마다 뭔가 사람들의 성과와 연관관계가 있다. 밝게 할수록 뭐 성과가 높아지고 너무 밝게 하는 어느 순간 성과가 떨어지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연관관계가 나오면 아 성과와 이런 조명 실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기계적 접근은 뭐야? 작업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업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뭐 공장에서 이런 밝기도 중요한 작업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최적의 작업 조건으로서 조명 밝기가 있을 거야라는 걸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한 실험이 나온 거지. 조명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밝게주면 성과도 이렇게 조명과 이렇게 뭐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높아지고 조명을 낮추는데도 또 높아지는 거예요. 성과가. 사람들의 성과가. 그러니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그래서 찾아봤더니 왜 그러냐 해봤더니 그런 거예요. 아, 이 조명 실험에 이제 거기에 들어간 회사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회사가 뭐 하버드대 유명한 교수 불러가지고 뭐 실험을 한대.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이 실험에 기대를 걸고 있대.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감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니까 보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와 무관하게 심리적인 요인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높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배전기 실험이나 이런 거는 뭐 비공식 조직, 그러니까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성과에 영향이 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그런 거죠. 아, 이 성과에는 이 종업원의 심리적인 측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직원의 만족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원이 만족하고 그 만족도를 가지고 직원이 성과를 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업 조건, 이런 물리적인 작업 조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물리적인 작업 조건은. 그렇죠? 왜냐하면 기계적 접근은 그런 어떤 최적의 작업 조건, 물리적인 작업 조건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가 그런 걸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테일러는 그런 거죠. 작업 공간에서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공구는 어디에다 놓고 몇 개를 놓고 이런 것들이 갖춰질 때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도 이런 조명이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조명의 밝기도 분명히 그 성과를 내는데 최적의 조명 밝기가 있어요. 그걸 찾고자 연구를 했지만 전혀 반대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무관하게
회사가 이 사람들한테 기대하고 있다는 걸 종업원들이 아니까 다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 따라 성과 영향이 있다. 이걸 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다 내용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결국은 직무에 대해서는 비전문화가 필요하다. 즉 이 전문화에 대한 거 비판한 거죠. 야, 이거 기계화처럼 사람을 단순화시키는 건 이건 사람의 직원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문화해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전문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직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화가 단순화, 이런 직무를 전문화하는 게 일에 대한 흥미와 작업 의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직원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비전문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죠. 물리적인 작업 조건에 대한 낮은 평가. 그러니까는 기계적 접근은 뭐예요? 물리적인 작업 조건을 이제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생산성 극대화하고 효율화하는 최적의 작업 조건이 있다는 거를 기계적 접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업 조건을 막 찾았는데 인간관계 접근은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렇죠? 이 종업원들한테 잘 대해주고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으쌰으쌰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심리적, 사회적 조건이 더 중요하다. 그게 이제 이 직무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했죠. 그렇죠? 심리적인 측면. 그 옆에다가 조명 실험이라고 써놓으세요.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건. 그러니까는 각각의 실험에서 이제 나온 게 조금씩 다른데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했어요. 이거는 조명 실험을 통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물리적인 작업 조건보다 종업원의 그런 심리적인 측면이 성과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작업자의 태도는 작업자의 만족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면 작업 능률은 작업자의 태도에 결정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종업원들이 조명 밝기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뭔가 자기네들에게 기대하고 무슨 실험을 한다더라 뭐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죠? 작업 집단의 분위기 비공식 집단 규범, 뭐 이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비경제적인 보상을 강조한 거, 그거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비경제적인 보상.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때요? 보상 중에 비경제적인 보상이 강조되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인 동물로서의 사람으로 보는 관점이 투영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대비되는 거지. 테일러 시대의 기계 접근은 뭐야? 돈만 많이 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보상만 강조했던 거지. 근데 봤더니 사람들이 경제적 보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돈을 많이 줘도 떠나는 애들, 불만을 갖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거 외에 비경제적, 그러니까 동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뭐 리더와의 관계, 그렇죠? 그다음에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는지 뭐 이런 비경제적인 보상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적인 동물 옆에다가는 계전기 조립 실험이라고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호선 실험 네 개 중에서 계전기 조립 실험이 이제 이러한 사회적 동물에 대한 거예요. 동물에 대한 관점에 대한 기본적인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와 일을 하느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 집단. 이거를 중요시 여겼죠. 그러니까는 이 기계적 접근은 공식적인 집단, 이제 이런 것들, 공식적인 조직, 공식적인 조직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회사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 경영 조직에도 보지만 뭐 비공식 조직, 뭐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공식 조직은 뭐예요? 공식적인 조직은 그렇죠? 우리 조직도 상해. 구성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CEO가 있으면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땡땡 실이 있고 그 밑에 뭐 팀이 있고 그렇죠? 내가 어느 실, 어느 부, 어느 팀에 소속된 거 이게 공식적인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팀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팀장님이 있고 이 팀장 밑에 이제 뭐 A 아니 뭐 1, 2, 3, 4, 5 5명의 팀원이 있어요. 5명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식적인 조직은 이 A팀의 소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이 5명 중에서 친해지는 사람들이 생기죠. 뭐 예를 들어서 1, 2, 3번이 친해 얘네들끼리. 무슨 같은 회사 아니 같은 학교를 나왔던 동기던 그렇죠? 뭐 그러면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뭐 정보도 교류하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비공식 조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식적인 조직보다 이런 비공식 조직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뭐 3명 혹은 4명이 같이 이제 서로 친해. 맞춰 말을.
그러면 이 5번 입장은 혼자 튀면은 여기서 따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그렇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도 적당하게 다른 사람처럼 맞춰서 간다던가 뭐 이런 영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공식 집단에 대한 내용인 거고, 요거는 이제 배정기 실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배정기 실험. 그 옆에 배정기 실험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 조직과 별도로 이제 비공식적 조직이 존재하면서 그 속에서 발생한 집단 압력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요 인간관계적 접근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경영 조직 시간에 잘 또 배우시니까 여기서는 인사관리에서는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평가가 나오죠. 공헌이랑 시사점, 이제 공헌, 시사점, 그다음 비판. 비판에서 보시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작업 능률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주는 새로운 요인이 인식해 있음을 발견한 거죠. 그게 뭐예요? 종업원의 심리적인 측면인 거죠. 그렇죠? 심리적인 만족. 그게 이제 중요한 그 작업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과거처럼 물리적인 작업 조건 이런 게 아니라 종업원의 심리적인 측면, 심리적인 요소, 뭐 만족, 뭐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조직의 사회적인 뭐 평가, 뭐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거예요. 인간관계 접근의 첫 번째 거. 즉 돈보다는 심리, 사회적 측면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성과라는 거는 이제 그게 요 인간관계 접근의 가장 큰 공헌인 겁니다. 즉 인간 활동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기계적 접근 시대 때 봤던 그 경제적인 동물 뭐 이러한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간 활동에 대한 시각을 제시했고, 그게 중요한 거는 돈보다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측면인 겁니다. 그렇죠? 그거고, 비판은 뭐냐 하면 그런 거죠. 비판은 이제 그런 거죠. 경영 조직에 과연 이제 비공식 조직을 존재하느냐에 대한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조직을 뭐 공식, 비공식으로 이제 인간관계 접근 시대 구분했잖아. 이게 너무 인위적이라는 거지. 인위적이라는 거지. 사실 이런 거는 실체도 없는 거고 파악하기도 힘든 건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는 도식적인, 너무 인위적인 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 경영 조직에 과연 비공식 조직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 도식적인 구별이다라는 비판이 있다라고 하시면 너무 도식적인 구별이다라는 비판이 있다라고 옆에다가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굳이 공식 비공식 조직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거는 이건 너무 도식적인 구별일 뿐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 비판이 그거죠. 사탕발림 인사관리라고 해서 그 혹평을 한 게 노동조합 측에서, 그래서 사탕발림 인사관리라고 거기에 밑에다만 동그라미 그 줄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게 핵심이죠. 즉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슈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비판인 건데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인간관계적 접근이 뭐 직원의 만족을 하고 뭐 그 심리적인 걸 중요시 여기하는데, 결국은 얘도 뭐예요?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거야? 기업 성과를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는 다 뭐랑 연결된 거야. 그냥 진짜 얘네들 순수하게 이 사람들의 모든 만족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 성과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위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거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말로 포장한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 돈을 벌자는 얘기를 종업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돈을 벌자는 얘기를 좋게 포장한 거다. 그러니까 사탕발림식의 인사관리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자는 이야기를 뭐 겉에만 사탕을 발라서 포장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게 바로 사탕발림 인사관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거는 뭐 비판을 혹시 하시더라도 그냥 사탕발림 인사관리는 혹평이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쓰시면 돼요. 사탕발림 인사관리가 뭐고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자체가 그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여러분 풀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만 키워드처럼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사탕발림 인사관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지. 요거를 나중에 뭐 답안 쓸 때 뭐 풀어서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온 이제 세 번째는 전략적 접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 접근 옆에다가 여러분이 잠시만요. 24페이지를 적어 놓으세요. 즉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랑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P24페이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그러니까 요거 내용 보고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전략적 접근이라는 게 오늘날에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통솔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통솔, 압도적인 통솔인 거죠. 쉽게 말하면 법으로 따지자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사관리는 이런 전략적 접근하에서 이루어지는 다 뭐예요? 전략적 인사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보고 뒤에 이제 24페이지에 있는 전략적 인사관리를 같이 볼 겁니다. 한꺼번에. 그럼 전략적 접근은 뭐냐? 형성 배경이 이제 자원 기반 관점이죠. 리소스 베이스드 뷰, 그렇죠? 자원 기반 이론, 자원 기반 관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즉 우리가 80년대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만들어서 이렇게 시장에 내놓으면 막 팔리고 막 그런 시대예요. 막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선점만 하면 어떤 뭐 그 산업군이든 선점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산업에 대한 뭐 구조 이런 것들이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라고 봤던 거죠. 근데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같은 산업을 하더라도 같은 산업군에 있더라도 어떤 기업은 잘 되고 어떤 기업은 망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고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는 거예요. 과거처럼 뭐 만든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고 더 치열해지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역량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경쟁의 요소이고 그런 역량들,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내부 역량, 중요한 자원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런 걸 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이제 불이유, 불인, 뭐 불이호라는 관점들이 생겨난 거죠. 그렇죠? 그게 자원 기반 이론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에드워드 바니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가치가 있는 자원이어야 하고, 그렇죠? 밸류어블한, 그렇죠? 그리고 경쟁사들이 독특하거나 희소하다고 여기는 자원이어야 돼요. 레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방할 수 없는 자원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직화가 가능한 자원이어야 된다. 이건 이제 불이호의 기준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거를 이제 그 인적 자원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불이유, 불이인 뭐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성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거라서 뭘 쓰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요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답안은 이걸로 쓴 사람도 있고 뭐 이걸로 쓴 사람도 있고 근데 뭐 다 똑같은 겁니다. 핵심 내용은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 경쟁 우위를 가져다 수 있는 자원의 핵심적인 요소는 저 네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쭉 보시고, 그래서 내용 측면에서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이제 6페이지에서 이러한 자원 기반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의 그런 네 가지 특성을 쭉 보고 우리 자원들을 쭉 봤더니 인적 자원이 여기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아, 우리가 가진 자원이 과거에는 어떤 비용의 요소, 인건비 요소로 봤는데 봤더니 얘네들만 잘 활용하면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중요한 인적 자원만 보유하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는 사람에 대한 관점, 종업원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자산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자원의 관점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용에 보시면 종업원을 수많은 잠재력을 지닌 자원으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자원 기반 관점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자원의 특징을 봤더니 인적 자원이 딱 여기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거죠. 보는 관점이. 그래서 경쟁력 확보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동기부여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이제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개발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인적 자원들을 더 희소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접근은 인사부서 역할을 보다 어때요?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는 인사정책의 패러다임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뭘 떠올려서 인사부서 역할 네 가지 떠올려 보셔야겠죠. 윤리의 다중역할 모델. 그렇죠? 그러면 전략적 접근하에서 인사부서 역할이 어떻게 강조돼야 되겠어요? 전략적 파트너, 변화 촉진자로서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는 그냥 행정 전문가나 종업원의 대변인 의 수준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전략적 파트너, 변화 촉진자로서 강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기계적 접근 시대 때는 인사부서 역할로 본다 보면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때는 행정 전문가, 그렇죠? 사람 뽑고 뭐 여기서 저기 A 공정에 뭐 김사원이 나갔대. 그러면은 저기 다시 뭐 채용 공고도 내든 해서 그 대체하는 사람 뽑고
돈 주고 이런 행정 전문가 중요한 거고 이때는 뭐예요? 직원의 만족이 중요한 거죠. 인사부서 역할 중에 뭐 종업원의 대변인. 종업원의 대변인이 뭐예요? 역할이 종업원의 고충들을 처리해주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왜 종업원이 만족? 왜냐하면 종업원이 불만족하고 있으면 성과에 영향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고충들을 처리해주고 불만을 처리해서 성과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사부서의 역할로 따진다면 종업원의 대변인이 더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로 와서는 뭐예요? 전략적 파트너, 변화 촉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뭐 드바나 얘기는 그냥 뭐 책에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뭐 적합성을 유지할 때, 즉 뭐 조직 구조, 경영 전략 뭐 이런 환경과의 적합성을 유지할 때 기업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전략적 인사관리 설계 요소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 전략적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 뭐 내부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기회 요인, 위험 요인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건가, 활용할 건가에 대한 뭐 전략을 세우고 그런 전략에 따라서 인사 관리를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인 거죠. 이게 구구절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은 선생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통합적인 관점이 제일 중요한 거죠. 통합적인 관점에서 맨날 이거 그림을 그려드리는 건데 회사의 미션 혹은 뭐 비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전략이 있어요. 사업 전략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HR 전략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학계, 평, 보유, 방 이런 기둥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HR 하우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죠. 회사에는 미션 비전이 있어요. 그렇죠? 비전. 우리 회사가 목표하고자 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어떤 상태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적정하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목표가 그런 거예요. 글로벌 뭐 탑 10, 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건설회사. 뭐 이런 거 진입이 목표야. 2023년에 뭐 글로벌 뭐 탑 10 뭐 건설회사 아니면 뭐 2030년에 매출 1조 원 달성 뭐 이런 걸 목표. 원래 그 비전이 그게 돼서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그냥 쉽게 목표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출 1조 달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어떻게 그 사업 부분별로 매출을 늘려서 1조를 만들 건지에 대한 전략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국내의 비중이 높지만 앞으로는 해외 비중을 높여서 매출 1조를 달성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해외 영업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외의 그 시장을 넓히기 위한 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전략들이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HR 전략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목표가 그런 거예요. 우리 회사 전략이 AI를 뭐 적극 활용하는 거야. 맨날 말씀 드리지만. 그렇죠? 우리 제조 회사고 우리 회사의 공정 라인에 AI 기술 뭐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생산 효율의 극대화 뭐 이런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 전략이 그러면 이제 HR 전략은 그런 사업 전략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AI 전문가들 육성하고 채용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학계평 보유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개별 기능들이.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전략적 접근하에서의 내용인 건데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우리가 통합돼야 되는 거고 각각 개별적인 기능들이 통합돼야 되겠죠. 학계평 보유방들이 통합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합되는 걸 우리가 수직적인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이 각각의 개별 기능들, 학계평 보유방들이 서로 통합되고 연계돼야 되는 걸 우리가 수평적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 접근에서는 이런 통합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기업이 한 덩어리처럼, 그러니까 사실 경쟁이 치열하니까 우리가 경쟁에서 성공해서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모든 사람들, 뭐 사람이든 자원이든 이런 것들 으쌰으쌰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구난방이 아니라. 그러려면은 인사도 마찬가지로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과 얼라인 된다고 표현을 하죠. 정렬돼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움직여야 돼요.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사람을 뽑고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학계평 보유방도 서로 연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통합적인 관점에 대한 내용들이 좀 중요해지는 부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6페이지에서 3번이 그런 내용이에요. 인사관리 전략은 경영 전략 기업 전체 수준에 의해서 통합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통합적인 관점이 우리가 보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통합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통합을 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인사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 뭐 이제 내용들 쭉 보시면 뭐 그 기업 경쟁력 확보 핵심 요소다. 인적 자원이라는 거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제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전략적 접근에 대한 비판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적합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요. 특히 전략으로 들어오면은 뭐 환경과의 적합성, 뭐 조직 전략과의 적합성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런 적합성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러니까 A라는 제도보다 B 제도가 우리 조직 전략의 적합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을 보려 그러면 그 적합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거에 대한 비판인 거고 그다음에 전략적 접근은 상황적 접근을 기본 과정으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그 페퍼라는 사람은 효과적인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떤 환경이나 경영 전략의 유효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보편론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보편론적인 관점. 그래서 그 밑에 거기서 보편론적인 관점에서 하는 비판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략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이게 전략이라는 게 전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는 뭐 어때요? 상대방의 어떤 뭐 병사의 숫자, 그다음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지형, 우리가 가진 자원,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건데, 그래서 이 전략적 인적 자원관리나 이 전략적 접근에서는 이 상황론적인 걸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나의 그 보편적으로 어디에든 통용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처한 상황, 뭐 외부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최적의 적합성을 가진 거는 다 다르다고 보는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어떤 환경에서든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성과 연봉제. 이거는 어느 기업이 도입을 하던 다 성과를 볼 수 있는 보편론적인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보편론적인 관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전략 접근을 이제 보편론적인 관점에서 비판을 하죠.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뭐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성과를 볼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보편론적이고 아주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상황론적인 관점, 보편론적인 관점이 있다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황적 접근이 맞죠. 보편론적인 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인사관리라는 게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런 비판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동지향적 접근은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독일에서 나온 규범주의적인 그러한 접근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박경인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 넣어서 설명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뭐 해방적인 합리성, 뭐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노동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뭐 공원에서 보시면 평가 공원에서 보시면 뭐 오늘날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뭐 제시하고 제안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비판에서 보시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세 번째 거가 제일 그런 거죠. 기업이 자본지향적 인사관리를 포기하고 노동지향 인사관리만 추구했을 때 과연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규범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를 이렇게 뭐 세워놓고 그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여러분이 법학을 지금 공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륙법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뭐 법학에서 대륙법계, 영미법계가 나눠지죠. 그래서 영미법계는 뭐예요? 영미에서 하는 법학인데 거기는 뭐예요? 판례법 위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래 통일된 법전이 없었어요. 그렇죠? 판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러한 불문법의 위주였는데 대륙법계는 뭐예요? 독일을 위시한 대륙법계에서는 어떤 규범적인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상적인 거, 정언적인 거를 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법학이 발전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적인 것들을 놓고 이제 우리가 글로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런 노동지향적이고 뭐 해방적 합리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죠. 완전 이제 접근 방식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이제 나오는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시스템 이론, 상황 이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시스템 이론은 딱 그것만 아시면 돼요. 기업은 오픈 시스템이다. 개방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딱 뭐 서두 이렇게 뭐 답안을 쓸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서론이나 이런 데 쓰기 딱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시스템 또 하나의 큰 거대한 체계가 보면은 폐쇄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 안에서만 그 외부와의 그런 상호작용이 없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외부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폐쇄 시스템, 개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기업은 당연히 뭐예요? 개방 시스템이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에 상황이론은 그런 거죠. 그때그때 다르다. 이제 그 얘기예요. 상황이론. 우리가 여기서 인사관리에서 뭐 상황이론, 뭐 상황 뭐 나오면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조직에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원리나 설계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조직이 처한 상황에 맞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뭐겠어요? 거기 기본 관점에서 보시면 뭐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황 변수와 조직 특성 변수로 보면 이들 간의 적합성에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됩니다. 즉 그런 변수, 뭐 조직의 특성 변수, 뭐 상황 변수 등 우리 조직이 처한 그런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인사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략적 접근을 봤죠.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24페이지의 내용을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24페이지 내용, 전략적 인사관리 내용 볼게요.